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새만금 수질 개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아마 이게 오늘 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 안에도 환수하고 쓰레기 관리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주어진 시간이 제가 30분이라서 간단하게 이제 그 요점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새만금이 우리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토지 이용계획 간척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게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6번 발표가 있었습니다. 01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1년까지 해가지고 발표가 됐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새만금에서 이제 핵심이 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은 새만금호 수질이었었죠. 수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목표 수질을 처음에는 이제 4등급으로 했다가 이제 뭐 계속 흘러왔던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중간에 이제 2011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그 새만금호의 목적을 농업용수 공급에서 조금 다르게 했었죠. 하류 쪽, 그러니까 저쪽 방수제 쪽에서의 목적을 조금 적극적인 친수활동 쪽으로 가자. 그래서 원래 농업용수 목적인 4등급보다 한 등급을 높인 3등급 쪽으로 해서 목표 수질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갔고요. 여기에 따른 개발사업비도 이제 처음에는 01년 5월 달에는 그냥 방조제 쌓고 토지만 농지로 바꾸는 요소폰으로 하는데 1조 3천억. 그러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20조 정도, 그 정도 내부 개발 사업비를 좀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질 개선 대책 비용도 처음에는 1조 5천억에서 2단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조 5천억, 그리고 3단계 지금 21년부터 30년까지 가는 게 약 한 1조 7천억 정도로 이렇게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 수질이 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류가 올라갔느냐, 적극적 친수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랬다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새만금 그 토지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어요. 2050년까지 100% 개발된다고 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현재 약간, 데이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2022년 8월까지 해가지고 약 한 47% 정도, 그 정도 이제 공정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새만금호 목표 수질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쪽에 조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4등급, 짙은색으로 보이는 게 3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그 등급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새만금호 같은 경우는 심미적 기준이라고 하는 걸 두고 있습니다. 심미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거주하거나 혹은 생활하는 사람들이 심미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호에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 그것은 이제 쓰레기라든가 기름 성분이라든가 하수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없고 냄새가 나지 않는 수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그 호수 관리하고 좀 차이점을 두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이 어떤 건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수립된 게 이제 1차 기본계획 해가지고, 1차 수질 개선 대책 해가지고 01년도에 수립이 됐었는데, 이때는, 무엇보다도 새만금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새만금 사업을 진행한다. 방조제는 완공하고, 동진수역 쪽, 그때 당시 수질이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됐던 동진수역 쪽을 먼저 개발하고, 수질 개선 추이를 봐서 만경수역을 개발하겠다. 이런 이제 절차가 됐습니다. 순차적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투입된 예산이 약 한 그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추정이 됐었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대책이 끝나고 나서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2단계 대책에서도 결국은 이제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정책적인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그 추가 수질 개선 대책을 발굴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단계 대책에서 보였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면서 이제 뭐 이행평가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제 상류, 호내, 해양, 그 다음에 중간평가하면서 추가 대책 해가지고 각각 이제 그 대책 수하고 예산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호내 대책에 호소 2-2 호소수 관리 대책 해가지고 2-2-1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대책 해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류 쪽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새만금포 안쪽 방조제라든가 아니면 내부 개발지에서 그 포착이 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 대책까지만 해도 이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의 대책의 이제 그 중심이 돼가지고 그 쓰레기를 많이 이제 수거를 했는데 2년쯤 전인가요? 이게 쓰레기 수거에 대한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그다음에 지자체 이 기관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용 분담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단계 주요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한 허브 위치도가 되겠고요. 환경부에서 2020년에 2단계 대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봤는데 전체 48개 대책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30개, 대부분 이제 상류 쪽에 있는 대책들이고 호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정상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18년까지 전체 약 한 3조 정도에서 92.2% 정도까지가 집행된 것을 했었고 성과 및 한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내 대책에서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서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2단계 대책을 추진할 경우에 상류 쪽에서는 BOD의 54%, TFA의 72%, 이 정도가 개선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호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짰죠. 첫 번째는 담수 조건, 그 다음에 회수 조건, 계속 회수를 유통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지금과 같이 2단계 대책이 완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새만금포의 목표 수익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담수 조건에서는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회수 조건도 좀 소극적인 회수 유통량을 전제로 하는 조건에서는 되지 않고 적극적인 회수 유통량을 지금보다 좀 더 늘렸을 경우에는 새만금포의 목표 수질이 달성 가능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됐었고, 이 2단계 대책 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현재는 새만금포 배수관문을 1일 2회 유통시켜서 최대한 해수 유통량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유통되고 관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단계 수질 대책이 마련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2단계 대책 중에서 조금 이제 수질 개선 효과가 우수했다고 평가되는 사업, 예컨대 이제 왕궁 그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호랑우스 타로 이제 타고 내려오게 되면은 요 왕궁 지역 지나게 되면은 항상 축사 냄새에서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단계 대책 과정 중에서 축사를 매입하고 거기 있는 이제 주교제를 다 준설해 내서 오염 물질을 다 이제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 성과가 나타난 거였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용지 쪽까지 확대시키자. 그 다음에 비정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수립을 하자. 그 다음에 통합 모니터링을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기 대책이라고 있는데요. 단기 대책은 23년까지, 그러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 추진된 대책의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걸로 해서 목표 수지를 재평가하고 이때 아마 새만금포를 해수 유통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총 44개 대책에 144개 세부 사업 약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거. 좀 많이 깨졌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그 2단계 대책 종합평가와 마찬가지로 그 모델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역시나 그 담수 조건에서는 목표 수를 달성할 수가 없다. 해수 유통 상태도 1일 2회 적극적인 배수관문 운영을 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예산과 세부 내용은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 여기서도 아까 2단계 대책에서 보신 것처럼 그 호 안에 있는 유입 쓰레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유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그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 쓰레기 관리하고 처리 및
관리 방안들 이게 이제 들어왔죠. 그 주요 사업의 위치도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수질 개선 대책하고 직접 연관은 없는데 이번에 마련된 대책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대책이 바로 이제 농업용수 공급 방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게 되면은 아까 우리 그 제일 첫 번째 화면에서 잠깐 보셨는데 원래 새만금의 토지 이용 계획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호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척지는 전부 다 농업용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농업용수 토지 이용이 좀 많이 변화가 됐었어요. 농업용지 자체가 전체 예전에 100%에서 지금 한 30%까지 이제 줄어든 상황이 있었고 그나마 논에서 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원래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새만금포에서 가져오기로 했던 농업용수를 저쪽 금강 쪽에서 끌어오는 걸로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새만금호의 해수 유통을 고집할 필요가 담수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농업용수 공급 대책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만금호 담수화에 대한 필요성을 해소하고 해수 유통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책들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3단계 대책 추진 중인데요. 제가 새만금호 관리 이 부분에서 1단계와 2단계는 담수화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3단계에서는 담수화가 아니고 해수 유입 확대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대책과 2단계 대책에서는 새만금호의 정책적 목표를 담수화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3단계 대책에서는 담수화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해수 유통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새만금호의 해수 유통을 거의 이제 결정시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질 경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질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새만금호 같은 경우도, 방조제 체절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06년도에 방조제 체제를 됐었죠. 하면서 수질이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되고 있다가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상승 기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2020년 말부터 해수 유통량을 확대가 되면서 좀 수질 악화되는 경향이 좀 떨어지는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만금 수질 개선책의 방향은 어떨 것이냐? 아까 제가 이제 계속 해수 유통량을 확대시키게 되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해수 유통량을 무한정으로 확대시킨다고 하게 되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에서 이런 화두를 좀 던져봅니다. 그 혹자는 새만금호의 해수 유통량을 확대시키게 되면 지금 하류 쪽에 설정되어 있는 3등급 목표 수질을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담수 상태에서는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위쪽에서 축사를 아예 다 없애든가 그 다음에 하수처리수에 나오는 거 전부 다 0에 가깝게 처리를 하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근데 해수 유통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하느냐? 우리 이제 기준에 보게 되면은 해수유입 3등급을 되려고 하게 되면은 TP가 0.03 정도가 돼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해수의 유입량이 TP가 0.03을 초과해요. 이제 요 데이터가 지금 보면 알겠죠. 여기 주황색으로 된 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0.03을 이제 초과한 그 값들을 보고 있는데 이 해수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결국은 새만금호의 수질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게 되는데 해수 유입량 속에 있는 TP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니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호의 해수 유통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의 목표 수질을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해수 유통량을 늘린다고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보게 되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는 거죠. 결국 이제 가장 큰 게 관리수위 문제예요. 관리수위라고 하는 것은 아은에 있는 그 새만금호의 방조제 안쪽에 있는 그 토지의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한 그 수위를 얘기합니다. 현재 이제 마이너스 1.5m를 관리하고 있는데 해수보다 마이너스 1.5m 낮다는 얘기죠. 해수면하고 같은 상황이 되게 되면은 새만금호 해수 유통량을 늘리게 되면 분명히 수질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5m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문 개폐가 관문 운영이 제한이 되는 거죠. 당연히 들어오는 물량은 그래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해수유 통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관리 수위를 좀 더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새만금 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크게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놨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수유 통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옆에 보시는 그림이 화성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화성호도 지금 현재 해수유 통량 중입니다. 관리 수위 마이너스 1.5 상태에서요. 근데 해수유 통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의 수질은 계속 악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류 쪽에서 오염원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요건 이제 2018년부터 최근까지의 그 상황태를 좀 보고 있는데, 염분이 보시게 되면 해수유통을 늘려주다 보니까 염분이 저쪽 위에까지 만경대교, 동진대교까지 올라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질 개선 지표도 예전보다는 좀 개선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TP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클로로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녹조, 정녹조에 대한 그 성분들인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크치로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을 하더라도 결국은 소지 이용 계획상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이는 일단은 간척은 사실 우리나라 규모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문화적인 수준에서 더 이상 간척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간척이 정말 필요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중진국 내지는 저쪽 이제 아직까지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해수 침입 때문에 워낙 그 좀 생존의 어떤 위기를 느껴야 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간척이 필요하지,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간척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보다 먼저 간척을 많이 했던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있는 방조제도 좀 개방을 해가지고 해수를 유통시킨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인데, 그런 케이스들을 좀 모아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를 우리가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방조제를 쌓고 그 안쪽에 토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호수를 담수호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담수호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담수호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거기서 만들어진 토지는 우리가 농업용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70년대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 컨셉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성문, 고흥, 해남, 일본에 같은 경우는 하치로 갔다 이런 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담수호를 조성하더라도 토지이용 계획을 좀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호수는 담수호를 유지하게 되지만 기존의 토지이용 계획은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제 내버려 두는 경우들인데, 네덜란드의 이제 우스바드슨 플라슨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산업단지로 개발할 지역이었었는데, 그 토지 수요가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거기서 이제 자연 처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유럽 최대의 이제 철새 도래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반면에 이제 방조제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70년대에 이제 기존의 간척지에서 나타나는 수질 수생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게 되면서 방조제 계획을 변경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저쪽 오른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그 사진이 되겠는데, 오스 쉘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주다지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방조제를 전부 다 관문 형태로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관문을 다 열어서 해수를 유통시키고, 해일이 있을 경우에만 관문을 내려서 그 안에 토지를 보호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내부에 있는 호수는 담수호가 아니고 해수호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조제의 구조 자체를 이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수질 수생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시화호, 중간에 이제 조력발전소를 앉혔죠. 그래가지고 해수 유통량을 좀 늘려주게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신지코 나카오미라든가 비얼스미어 독일 같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방조제를 헐어가지고 해수 유통량을 좀 더 늘려주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건설의 목적이 이제 재해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저쪽 오른쪽에 위에서 두 번째 사진에 보시는 그 마스란트 그 헤링 그 방지 수문이 되겠는데 이거 뭐지?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는데. 로테르담 하구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평상시 때는 열어놨다가 해일 때만 닫혀서 이제 해주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안전이 가장 최우선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담수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염수 침입 문제, 이런 것들이, 해수 유통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했던 사항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지 수요 자체가 아예 감소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2차 대전 마치고 나면서 쌀에 대한 그 확보를 위해서 간척을 많이 했던 나라인데, 아무튼 농지 수요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용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농업용수 확보, 아까 이제 이건 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해수를 유통시키게 되면 기존의 농업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에서 염수의 침입 문제, 그다음에 관리 수위 문제, 외해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화물 관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저쪽 상류에서부터 새만금호, 그다음에 외해까지 연결되는 이런 통화물 관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서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서 중점 현황 전략하고 주요 과제로 이제 이렇게 뽑아놨는데, 주로 이제 농업용수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 새만금호의 그 외 방류수가 외 쪽 보금산군도 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기까지는 감안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전체적인 통합물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외 쪽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관문 통해서 나가는 그 외의 방류수 때문에 보금산군도 일부에서 어떤 퇴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호에서 발생한 적조 생물 때문에 외해 쪽에서 적조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만금 호 물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이게 사실은 정말 그 베이스가 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들이 지금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여기도 좀 더 촘촘하게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의 영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목표 수질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게 되면 지금까지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은 담수 조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모델링 결과라든가 정책의 방향들이 이 조건에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했을 경우에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 새만금호는 지금 해수를 유통시키고 있는 해수호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틀린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다 더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떤 관리 수질 방법이라든가 이런 목표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방법들을 찾아야지 좀 더 합리적인 새만금 수질 개선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